그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역이 개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장점들을 잘 살려서 사이트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제시됐던 안이죠. 우리가 그 단지 계획 같은 것들, 특히 이제 도시 설계, 단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획들을 픽스 시켜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많은 공감대가 이제 형성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마스터 플랜 안이라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은 공간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최선의 어떤 안을 사실은 가져가는 개념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요 가운데 있는 이런 안들은 실제 이제 요 중앙 부분에 축을 강조하는 이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블록형 개발 바탕으로 해서 가로의 공공성 같은 것들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는 또 살짝 구부러진 그런 길을 강조한 특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뭐 직접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어때요? 그 주거단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디에 위치하게 계획을 하느냐, 이 또한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물 지하 부분 필로티를 이용한 주차 공간이라던가, 건물 전면부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트렌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공간 자체가 기능적으로는 우기 때 물을 모아주는, 그러면서 이제 배수가 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말라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행자 가로가 가로의 주어에 너무 직접 접하지 않게끔 사실은 계획을 의도적으로 해준 거죠. 이런 트렌치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녹지 공간이 있는데 약간 움푹 파여져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레인가든이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은 환경적인 부분에 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수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포장면이 많은 곳에서는 침투가 안 되고, 그게 사이드에 있는 트렌치로 모여져서 배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지역 그 영역의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쭉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좀 환경적인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땅이 물을 머금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적용하는 분들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가 지나면 차츰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게 이제 레인가든과 같은 공간의 역할이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의 심바이오틱 하우징이라는 사례인데요. 이것도 실제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고 아까 올려준 채팅 번호에 맞춰서 출석 체크를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간에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지금 이름을 올려주세요. 아까 내가 10분 체크된 것까지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름을 올려주면은 쉬는 시간에 내가 체크를 할게요. 1교시 체크 개념으로 볼 거고요. 2교시 이게 2교시 따로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진행할 거라서 여러분들 2교시 체크는 10시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시간은 1교시 거니까 그대로 가고요. 2교시 거는 10시에 다시 체크를 할게요. 하지만 쉬는 시간은 없이 진행할 겁니다. 정지 학생 이해됩니까? 예, 좋습니다. 얘기했듯이 심바이오틱 하우징 같은 경우는 계획 아니에요. 실제 진행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고층 타입의 건물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층, 저층 타입도 같이 제한이 된 바가 있고,
건물의 타입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기법과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건물 인면부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쭉 내려보면은 위아래로 연결되는 좌우로 연결되는 이런 환기되는 자연 환기가 되는 그런 공간 계획들, 저층부에 우수를 모아놓는 거죠. 이제 이걸 중수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친환경 기법들이 고층의 주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지를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컴퓨터가 또 멈출까봐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생태 중심적인 공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뭐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개념으로 사실은 일체감 있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봤던 뭐 기계론적 뭐 기술 중심적인 접근 대비해서 이 생태적인 접근 관점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개념에서 보고 우리가 최대한 자연의 어떤 시스템에 순응해서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론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주의적 관점과 전체론적 관점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자연 위의 인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성장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태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그러면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제한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생태학적 디자인 사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근대 모더니즘에서 지향하고 추구해 왔던 여러 가지 모더니즘적인 기계적 관점에서의 사고 같은 것들을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유기적 패러다임 속에서 자연을 재해석하는 그런 개념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 휴 같은 경우 몇 가지 제안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연에 있어서 원래의 생산적 용도를 회복시키는 개념, 그리고 생물적 사회적 다양성을 극대화시켜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생태 중심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다이어그램인데 기존의 건축에서 우리가 썼던 그런 에너지의 이용과 활용 같은 것들은 일방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건축을 통해서 버려지는 공기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와 사용된 재료와 그런 요소들이 실제로 한번 건축을 통해서 소비됨으로써 버려지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용되어 왔는데 생태 건축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모두 순환되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기도 순환시키고 에너지도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시키고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한 순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만들어지게 된 어떤 건축 자재 그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실제로 폐기물로 버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은 그런 폐기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건축 자재들이요. 사실은 폐자재 같은 것들이 재건축 자재로 활용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강남에 많은 70년대 만들어지게 된 단지들
그리고 90년대 만들어지게 된 일산,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들을 비롯해서 신도시들이 30년, 40년 이상이 가게 되면은 다시 재건축, 재개발을 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사용됐던 건축 폐자재들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재이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 건축 분야에서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밀도 있게 고민하고 그런 연구하는 분야도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지역이, 비전이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건축과 생태 건축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본다면은 환경오염 없이 자연 자원이라든가 에너지를 이용하게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단위 건축물 중심의 건축 행위였다라면은 맥락주의적인 관점의 건축 행위로 이제 바뀌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전율적인 사고가 필요한 개념들, 환경오염 없이 자연 및 에너지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개념들,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들, 이런 개념들이 실제 생태 중심적인 사고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키라세라는 단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86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단지인데요. 아주 생태 중심적 단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붕 녹화라든가 양파 단면의 구성 원리라든가 우수 처리, 패시브 태양열 이용, 생태적인 연못을 이용한다든가 자연 재료들을 사용하는 데서 아주 특출난 내용들이 반영된 사례라고 보면 좋겠고요. 단지의 규모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공동체적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거주민들이 온실이라든가 우수 침전부, 우수 저장 보호 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중심 공간을 이루고 있고, 주로 이제 포장면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 포장을 바탕으로 해서 침투면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건축물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옥상 녹화를 통해서 잔디 지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실제로 옥상 녹화 기술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높은 기술력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 사이에 열 완충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이 버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내부의 찬 기운이 실내로 오거나 실내의 찬 기운을 외부로 연속되는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여러 가지 관목, 정원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든가 골목길들, 우수배수 이런 것들이 개별 어떻게 보면 건축 단위에서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옥상 녹화 부분은 실내의 온도를 낮춰주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 관리 같은 것들이 용이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시공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역시도 키라세이 그 마을 공간에 보면은 이제 생태적인 연못이 있고요. 일부 이제 태양열 발전, 그러니까 이제 생태적인 기능을 가지고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하는 데는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데 그 자체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는 이렇게 태양열 발전을 둬서 건축적인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에너지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개별 건축 단위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외부 공간에서 보여지는 수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용한 그런 접근들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지고 있겠고, 이런 것들이 건축 단위와 외부 공간의 어떤 시스템들이 하나의 네트워크화돼서 친환경 단지의 전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가능했던 것들이 규모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 사례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패시브적인 방법을 통해서 친환경을 구현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사실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친환경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술력이 발달된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좀 결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좀 액티브한 어떤 친환경 기법들에 좀 더 관점이 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패시브적인 친환경적 방법론, 생태 중심적인 방법론들이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수 집수장이라든가 하수 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단지 내에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지 내에 여러 가지 우수 침전 시설이라든가 우수가 떨어지면 이게 바로 트렌치를 통해서 우수 광고를 통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단지에 모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아두고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재이용하고 중수 우수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원을 최대한 모아놓고 필요할 때 그걸 다시 사용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의 기본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수 우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겠어요? 옥상 우수를 받아가지고 중오수조를 이용해서 받아놓고 그걸 변기용수라든가 청소용수에 쓰는 거예요. 변기용수에 쓴 거는 다시 정화조로 가겠죠. 그게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구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수 침투에 대한 부분도 단지 내 포장면을 최소화시켜가지고 그게 땅이 바로 침투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포장면이 너무 많아요. 도시건 지방이건 이렇게 다니면서 유심히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포장면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 환경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그대로 우리 환경에 녹아들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고 배수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우수라든가 뭐 태양열이라든가 태양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모아놓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봐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실개천이라든가 정화연못,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식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물을 머금고 있을 때 자연정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화적인 기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어디에도 적어도 국내에는 이런 자연정화를 통해서 물이 어느 정도나 정화가 되는지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들이 연구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5년 전에 마곡식물원 설계를 한참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밀도 있게 고민하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량화되어 있는 자료는 데이터는 발견을 못했고요. 뭐 어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런 식재 환경들이 그런 수질에 대한 정화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마곡식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유도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서안건 조경이죠. 정영선 대표가 설계한 그 지역에 가보면은 이런 식재 환경을 바탕으로 자연 정화 기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식물 정시를 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서도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런 건축 계획들이 굉장히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사례는 지구마을 1번지인데요. 일본 기타큐슈에 있는 사례입니다. 태양전지 지붕에서 주로 이제 옥상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한 건축물들은 경사지붕의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붕 녹화라든가 운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건축물 사이드에 있는 전면 또는 배면에 있는 이 온실이 실제로 외기의 온도, 실내의 온도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돼서 에너지 손실을 보게 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 같은 경우도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물들을 보면은 뭐 이런 광루라든가 풍루 이런 공간들 그리고 풍력 발전, 천정의 선풍기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공간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자 했던 접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내부 공간의 이미지죠. 천장에 있는 선풍기라든가 그리고
이 건물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사이에 있는 이런 온실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실제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지금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론에 입각해서 기술 중심적 그리고 인간 중심적 환경 중심 생태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건축물의 유형과 특징들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듀아니라는 도시계획 어바니스트가 사실은 제안한 내용인데요. 도시의 단면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외곽에 있는 도시의 공간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어때요? 보면은 어반 코어 그리고 디스트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CBD 지역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반 코어에서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T4 같은 경우는 제너럴 어반의 개념인 거고 T3 서버 어반, 루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도면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찍고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예, 다행입니다. 지금 펜으로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프로그램을 썼을 때 컴퓨터가 또 멈출까봐 지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애매한데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아무튼 중심지의 어반 코어 기능인데요. 여기서 외곽으로 갈수록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시커멓게 표현된 게 건축물에 대한 밀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좋아요. 부피와 밀도를. 중심 부분은 가장 밀도가 높은 거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가장 작아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때요? 외부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들이 커지죠. 이제 두한이가 봤을 때는 도시 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부에는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고 외곽으로 갈수록 개별 건축물은 사이즈가 작아지고 반면에 외부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구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단면의 구조고요. 중앙에 있는 게 평면의 구조인데요. 평면의 구조에서 보면은 건축물 그리고 밑에 선들이 하나 있는 게 필지선이에요. 필지선도 보면은 도시 중앙부에 갈수록 필지선이 작아진다라는 규모가 이 얘기는 뭐냐면 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반면에 필지가 커지고 있죠. 넓어지고 있고 이 얘기는 굉장히 느슨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루럴 지역의 끝단에 가서 보면은 이게 그 특별히 필지에 대한 선이 의미가 없는 공간으로 가는 거죠. 이렇듯이 이런 접근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계속 봤던 기술 중심적, 생태 중심적, 인간 중심적 그런 환경들이 이런 도시 단면의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기술 중심적인 접근은 도시 중심부에 가능하면 붙어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적용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생태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외곽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중간 정도의 위치. 아무래도 CBD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업시설이 많이 밀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실제 거주하는 지역은 이 중간 부분일 영역이 사실은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많다라고 전제로 한다면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은 중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정재윤 교수님하고 내가 벌써 한 15년 좀 전 얘기일 것 같아요. 2007년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2006년 7년에 외국에 굉장히 많은 주거단지를 비롯한 상태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축, 주거단지 같은 것들을 서베이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상당 부분 부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결이 좀 달랐지만 이렇듯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을 위해서 환경론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와 같은 도시 공간과 환경론의 관점에 따른 건축의 적용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생태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의 원리를 친환경 기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 저밀도 개발에 적합하다. 반면에 인간 중심적인 거는
기술 중심적인 거는 신기술을 토대로 고밀도 개발에 적합하고 도심부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개념에서는 친환경 계획과 커뮤니티가 복합되는 게 주거지에 특히 이제 도시의 주거지의 영역에 적합하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종합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출석 체크 좀 하고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보이고 있을 텐데요. 체크하세요. 자, 에코시티에 대한 내용을 가능하면 이번 시간 안에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3교시에는 이제 법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코시티에 대한 방향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호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것,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 즉 어메니티라고 하면 종합적인 쾌적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도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닝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제에 의한 녹지, 풍치의 보전, 경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 책에서 인용을 해놓은 거라서 풍치라는 사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용도, 밀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하천이라든가 하수도 이제 관련 시설들을 정비하고 이용하는 것도 이제 포함한다라고 보면 좋겠죠. 자, 순환 개념이라든가 완화 개념, 균형 성장, 종합적인 평가, 환경과 조화에 대한 개념,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개념으로 에코시티를 구축하는데 기본 개념을 잡고 있는데요. 아무튼 순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혼잡에 대한 완화 개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균형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도시 영역, 에코시티의 단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시 영역에서의 균형 성장도 굉장히 아무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 국토 차원에서 봤을 때 균형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에코시티에서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복합 기능화, 그리고 토지 절약,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코시티에서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좀 있겠는데 이게 사실은 다 획일적인 건 아니에요. 도시 구조와 지역의 환경들에 따라서 접근 방법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에코시티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들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도시 에코시티의 개념이야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약적인 도시계획, 이제 컴팩트 시티하고 또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한정된 공간에 복합적인 기능에 집약적으로 이제 공간을 배치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자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후적인 특징들, 지형적인 특징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바람, 물,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환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끌고 들어와서 생태적인 것들이 강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유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친환경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친환경 도시를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은 지역 환경 역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되어야 된다. 단순히 공간적 균형 있는 배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시의 집중, 강화 시책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 억제라든가 성장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기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온 분포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도시부 집중계획 같은 경우는 도심부 집중적 도시구조 시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도심부 활성화 시책을 만드는 것, 도시 재개발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네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 억제 및 성장 관리 시책에서 보면은 어반 빌리지라든가 스마트 성장, 거점 성장, 성장 관리 시책, 이게 이제 성장 관리 시책이 요거하고 또 연관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고요. 집중적 도시 구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컴팩트 시티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자. 압축적인 개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자체도 뭐 단편적인 토지 용도가 아니라 혼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서 용도 복합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자. 기능과 활동이 집중화를 하고 자족적인 도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외부 공간의 규모는 충분하게 오픈 스페이스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될 것이고요. 도시로의 용이한 접근성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집중적 도시,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 형태의 모형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UTFC라는 것은 어반 태스크포스, 예, 그 개념으로 이제 약자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 대책반 모형이다라고 보통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모형을 보통 구분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도시 대책반 모형에서 1999년도에 이제 제안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도심 재생을 하고, 도심부 재개발에 대한 관점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도시 형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근린주거라든가 주거지와 공공 오픈스페이스 관계를 좀 더 관심 있게 본다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광역적인 계획보다는 디자인의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바라보고, 지역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의 디자인을 바라보고, 건축의 디자인까지도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TOD 같은 개념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터 칼숍이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 1993년도에 이제 제안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설계 이론인 당시만 해도 이제 뉴 어바니즘에 입각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TOD라고 한다라면은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중심의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교통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외에 단지 내에 이동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보행환경 중심으로 단지가 이루어지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중심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네이버후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별 건축물 단위까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TND 같은 경우는 트래디셔널 네이버후드 디벨롭먼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린 주거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도시의 단면이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던 그 개념을 제안했던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두하니와 플래터 잘법인데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같이 이제 이론을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뉴어바니즘 관점에서 도시 교외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토지 이용과 주택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명확한 공공 구조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시사이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T&D 개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봤을 때 보행 중심의 어떤 공간 체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 건축 단위까지 디자인 코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런 방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 주도형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UV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반빌리지 회사에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기성시가지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교외부에 사실은 새로운 모델을, 전통적인 개발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파운드베리가 대표적인 단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영국 지역에 있었던 그런 도시 모델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SUM 썸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좀 이제 관점 좀 다른데 이런 거예요. 요 TOD, TND, UV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신전통주의 양식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디자인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반면에 이 SUM이라든가 프레이 이런 이론들은 실제로 광역적인 계획들,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시적인 차원의 개념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프레이 같은 경우는 거시적, 미시적 구조이고 도시계획적인 어떤 개념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1999년도에 제안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그때까지 제안됐던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련된 이론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글래스고우에 지금 글래스고우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된 대표적인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린주구의 개념에서 도시 구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게 불악으로 확장이 되고 도시로 확장되는, 그리고 광역도시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라베츠 모형 같은 경우는 200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2000년도에 제안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광역도시, 맨체스터와 같은 광역도시의 어떤 모델로서 제안된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체스터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렇듯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한 7가지 정도의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안된 바가 있고, 그게 지향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얘기했듯이 미시적이고 어떤 신전통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게 TOD부터 TND, UV의 개념이었다면은 광역적이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한 개념이 나머지 이론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해서 이제 TOD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피터 칼숍이 이제 제안하게 되죠. 지속 가능한 도시 형태의 개념적 모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행 중심의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 체계가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적 개발의 규모는 대중교통 기반형 개념이다. 교통의 정차장 인근의 보행거리 내에서 상업, 주거, 직장, 공원 용도의 등이 입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 지금 뭐 이미지가 좀 깨져 있긴 합니다만 걸어서 1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체계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질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된 사례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단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층 저밀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왼쪽 사진에서 보면은 저층 주거지들이
풀대싹이라든가 루프형의 그런 도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단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T&D 모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대중교통 중심 그리고 이제 보도,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이 일부 가능해지고 그 외의 지역에는 이제 저밀도 개발로 이제 개발하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시사이드, 플로리다 지방에 있는 시사이드고요. 중심 상업 기능과 중심 업무 기능이 모여있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 보행으로 전체 영역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계획이 된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충진개발, 도심부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이제 도시재개발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다루고 있는데요. 충진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좀 보면은 도시 내 몇몇 지역을 미래의 성장 거점으로 인식해서 확장시키고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지역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의도적으로 넣어줌으로써 개발되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심부 활성화 시책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있는 지역이죠. 포스탄 플라츠 같은 이런 지역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중심부를 업무시설과 상업기능이 복합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주변에 활성화된 공간으로 가져가기 위한 정책적인 시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재개발 관점에서는 시가지 중심에 있는 공간들을 브라운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버려져 있었던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넣어주기 위한 그런 개념의 공간들이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재생 관점에서 이제 브라운필드에 대한 개발과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브라운필드에 대한 개발들이 주로 이제 공원이라든가 어떤 공공공간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많이 개발이 됐죠. 이제 영국,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반 빌리지 개념 198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의 골정을 설정하고 그 권역석에서 주거와 직장이 조화를 이루고 공간을 이용하고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사실은 이제 가는 식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라든가 보도권 내 초등학교 공공시설, 보도로 10분 이내 편익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도보로 10분 이내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원시장 당시에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서울시 모든 공간에서 거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게 대규모 공원 외에도 쌈지공원이라든가 근린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공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펼쳐왔었고요. 상당 부분 실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통성 높은 건물 계획이라든가 보행자 우선 계획이 이루어졌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UV 모델, 어반 빌리지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반 빌리지 그룹에 의해서 제안된 개념입니다. 이 모형에서 도시형 부락들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행거리 내에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 개념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완결적인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어반 빌리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규모의 설정이라든가 공간 체계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반 빌리지 개념은 도시 외곽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도심부 내에서도 생기게 되는데요. 도시 외곽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런 모델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파운드베리 같은 단지가 대표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단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린치 밀레니엄 빌리지, 아까 우리 잠시 살펴봤던 그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시애틀에 있는 어반 빌리지 단지라든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단지, 이제 그런 단지들이 대표적인 어반 빌리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단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밀레니엄 빌리지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정도 좀 인지했으면 좋겠는 거는 스마트 성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7가지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 우리가 좀 보긴 했죠.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1980년대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스마트 성장 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계획과 꼼꼼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용도를 혼합화시킨다던가, 세밀한 건물 빌딩을 디자인한다던가, 주거의 기회와 선택을 다양화한다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의 주거 도시 공간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주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60% 이상 넘어간 지 오래됐고요. 아파트 주거의 중심의 주거 환경이. 지방의 강원도의 동해시라는 곳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70%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색 있고 매력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개념이라든가, 공동 교통 선택의 다양화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스마트 성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이제 미국의 사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조닝이라든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체계 같은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점 성장 정책 같은 경우는 대도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도시계획 수법으로서 그 주변 지역에 거점 성장 지역을 만들고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 개념, 신개발지 개념에 좀 더 적합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수법들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발 건축 허가 면적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도시 성장과 그 자체를 억제하는 것. 그러니까 밀도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 밀도 이상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관리를 하는 것. 근데 이게 꼭 이제 스마트 성장이라든가 거점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성장하고 성장 일변도의 도시 구조로 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인구가 줄고 경제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 거기에 맞는 도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건축 개발 면적의 상한선을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서 하는 역할들이 이제 이런 거죠. 재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30년 전에 재개발한 것보다 지금 재개발 밀도를 높여줘야지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올 텐데 한없이 높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공익이 그런 재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과 그런 공익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을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개발을 조화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심의하는 게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통 하는 역할들인 거고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개발자 부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어떤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도시 정비를 통해서 성장과 환경에 양립되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간 안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 기상 완화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람길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바람길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바람 통로란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독일에서도 특히 슈투트가르트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공업도시 개념인데 약간 분지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 같은 것들이 한참 성장기에, 도시 성장기에 발생되는 매연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분출되는 게,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물의 높이를 관리하고 도시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요. 광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광장과 공원 공간들을 이용해서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 지역에 있는 매연이라든가 오염된 그런 환경들이 그런 바람길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거기서 사실은 성공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이 실천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환기라든가 오염된 것들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그런 공공공간을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그 지역의 온도를 또한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지구적으로 대기 오염과 더불어서 온난화에 대한 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잘 적용된 게 사실은 청계천이었죠. 그러니까 청계천 물이 상수를 계속 쓰고 거기에 세금을 계속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청계천 도시공간 안에서 어메니티 시설이 만들어짐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도시의 환경의 질을 높여줬다.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당시만 해도 높이 평가를 받았던 거죠. 하지만 그 시작점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F플랜, B플랜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F플랜은 토지이용 계획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 B플랜 같은 경우는 지구 상세 계획을 보통 다루는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통로 개념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시 외부로부터 신선한 바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연결 요소를 통해서. 그래서 녹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지 측면으로 이런 환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제 녹지축 설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심에서 바람이 잘 흘러가는 곳은 보존해야 될 녹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신선한 바람이 공급돼야 될 다른 지역의 2차적인 녹지축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런 도시와 지역 안에서 바람길을 통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적용된 개념이다.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길 계획을 실행을 했고 녹지 회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가능한 거죠. 도시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결국 토지이용 계획이에요. 토지를 용도를 구분하고 그 용도에 그 구획된 구역들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사실은 거기서부터 도시계획은 시작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이 사실은 2차원적인 계획이고 토지이용 계획을 위해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심에 가까운 구릉지에는 녹지를 보존하고 건축을 못하게 한다던가 바람의 통로가 되는 공폭도로나 소공원은 100m 정도의 규모를 확보한다던가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바람이 순환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길을 도입을 했죠. 청계천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청계천이 그 청계천에 얘기하는 거예요. 청계천 복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환경. 그걸 통해서 바람길을 만들어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답심리,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청계천에 다 연접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그런 바람길의 그런 영향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사에서 이제 다루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청계천 개발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온도가 3, 4도 정도 떨어졌다라고 데이터가 그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열섬 효과를 현상을 좀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 옥상 녹화라든가 벽면 녹화, 공지 녹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고 지방이고 이렇게 다녀보면요. 여러분들 포장면이 아까도 얘기했던 너무 많아요. 표면 포장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우수가 와도 비가 와도 그 떨어지는 빗물을 우리가 지표 혹은 지하 부분에 머금는다고 이제 보통 표현하지만 그걸 모아둘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즉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장면을 따라서 트렌치 사이드에 있는 트렌치도 다 모여지게 되고 그거는 우수 관로를 통해서 하수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울 같은 경우 가끔 그런 경우들이 나오죠. 장마철에 강남 지역, 광화문 같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것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물이 넘쳐가지고 침수되는 그런 양상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 저장고를 또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그 시작점은 기상이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거를 지표상에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이라든가 그런 녹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특히 이제 자연재해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도시 같은 데서는 그런 공간들,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대체 방법이 그런 오픈된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녹지 공간에 물을 만드는 거, 받아주는 것. 특히 이제 그 녹지 공간 안에서도 호수공원이 있는 공간들, 서울식물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서울 호수공원이라든가 그런 호수 공간이 있는 그런 녹지 공간들은 가장 대표적인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런 방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평소에는 서울 시민들의 어메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되지만 피상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도시계획과 밀접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저류지, 유수지 같은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죠. 도시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들, 차량 통행을 감소시키고 억제시키는 노력들, 그리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야.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부분이 세종시를 순환하는 메인 도로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면 항상 막힌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해주는데 사실은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많이 막힐 테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대중교통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줄게.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세종시 안에 잘 만들어줄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그냥 일반적인 일상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편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근데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면은 분명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인가요? 디젤로 등록된 차량은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점점 환경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도시의 환경적인 질을 높이겠다라는 커다란 어떤 그 목표점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라는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는 것들, 트램시티를 구체화시키는 것들, 공공교통기관의 임의제도 운임 제도를 개선해서 환경정기권제를 도입하는 것들. 실제로 이제 공공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것들이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죠. 공공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버스 운임을 높인다면은 높이는 게 다 이용자에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담금이 커지기도 하고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독일 같은 경우 자르브리켄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유럽의 요 지역들
기존의 버스를 통한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깨닫고 1997년부터 새로운 전차 시스템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동차를 억제하기 위한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노력이 있고, 자동차가 주거지 내부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거라든가, 주거지 외부를 둘러싼 주차 방식이라든가, 주차 공간이 기존 주거지보다 적게 주어진다든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를 갖고 이용하고 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정책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주차 면적, 이게 예,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주차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주차단지에서 굉장히 주거단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대라도 사실은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 사업을 선정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자동차 소유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집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관점하고는 사실은 상반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동차 억제 시책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자동차 억제 시책의 네덜란드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개념들. 혼잡 통행료라고 하죠. 우리도 서울 남산 터널 지나가면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혼잡 통행료를 가능하면 비싸게 받으면은 통행량이 당연히 좀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그게 싫으면 이제 외부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요금을 바탕으로 해서 운행량을 줄이자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로의 폭을 줄인다던가, 특히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같은 지역도 중앙차선제를 하면서 실제로 승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주차를 유도하고 유입 억제를 한다던가, 도시의 중심부에 들어오는 외곽에 이제 환승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자차로 접근하는 걸 좀 최소화시키자, 그런 노력들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런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런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시 외곽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이용료를 지불한다던가, 그런 정책들을 실제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류 시스템, 도시 내 간선도로에 있어서 화물차 교통이 삭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지구 내에서 물자 집배송 시스템을 정비해서 지구 내 각 빌딩을 연결하는 지하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던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상반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도심부에 집중화는 현상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여전히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척점에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광역교통망들을 만들고 있죠. 도심도 철도라든가 GTX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광교라든가 수도권 바깥쪽에서 있는 지역에서 도심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교통망들을 실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양상들을 더 이렇게 배가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또 한편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사실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서울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그런 교통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전거 이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서구 유럽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따로 있죠. 자전거 마스터 플랜이. 그래서 그 지역의 마스터 플랜을 자전거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통 이제 녹지축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도심부에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죠. 도행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혹은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신호체계를 만들어준다던가. 특히 이제 네덜란드 지역이 뭐 델프트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행 중심의 공간, 자동차와 보행이 혼용되고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자동차로 인해서 사람이 위험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행 전용 도로라든가 고차 혼용 공전도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차별적으로 해서 자동차 이용을 좀 줄인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처음 시도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역시 전 자전거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밀도 있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녹지 계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녹지 확장이라든가 보존을 통해서 녹지 계획을 가져가는 것들이라든가 비오톱을 조성하는 것들 이게 이제 환경 보존의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건물에 또한 토지 녹화 지책을 통해서 토지 녹화 지책을 통해서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것들 크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은 언젠가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한동안 실천하고자 했던 이 녹지축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녹지라는 공간에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랬을 때 더 활용성도 높은 거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보행의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뭐 자전거 도로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한동안 도시의 기본계획에 서울시 남북으로 연결되는 이런 개념의 축을 연결시키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된 거죠. 세운상가에서 끊어졌고 결과적으로 해방촌 부분을 연결을 시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남북으로 연결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국내와 국외 에코시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한 10분 정도에 간략하게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이후에는 도시법 제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 자료를 PT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원도시 개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도농통합형 저밀도 경관 도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인구 밀도를 제한하고 있다. 얘기했죠. 페리 글린주구 개념에서 페리가 아니라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에서부터 하나의 모도시와 6개의 위성도시가 갖고 있는 공간은 인구 밀도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구조의 체계도 분명히 제한하고 있죠. 신도시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그게 어반 도시와 농촌과 도시농촌의 개념에서 세 가지의 말급 자석으로 개념을 제한하고 있었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리고 한편에는 자족도시에 대한 개념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 공간 안에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그 공간 안에서 자족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제 자립성의 개념과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요. 자족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그 도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분당이라든가 일선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했던 것이 결국 자족적인 기능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베드타운의 기능밖에 가져갈 수 없었던 것들. 물론 그게 지금에 와서는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 같은 신도시가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주변에 어떤 뭐 지역들이 개발되면서 일자리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일기 신도시들은 이제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은 지나갈게요.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성에 대한 부분들 도시 인구 규모에 어울리는 수준의 경제활동과 도시 기능을 보유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족적인 기능, 주로 이제 업무, 상업 기능을 하는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택지 개발을 할 때 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어떤 기업들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으로 사실은 딱 제한을 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풀어줬죠.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도시에 대한 개념,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있고 도시 지역에서 도시적 태도를 가진 도시인들에 의해서 환경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웰코폴리스라고 한다라면은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태계 보호와 인간성 회복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고 슈투트가르트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용된 개념이 에코폴리스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공적인 도시 공간이 가져오는 인간상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람길이라든가 도시계획적으로 도시를 굉장히 세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경관과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관리하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슈투트가르트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코폴리스 개념은 이제 일본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구조 및 기능의 환경에 대해 배려가 잘 되어 있도록 계획하는 것들. 환경 보전형, 순환형 구분할 수 있고요. 시민 주체의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실행 주체에 초점을 두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 대중적인 참여가 뒤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종합적인 어메니티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귀중한 어떤 상쾌함을 확보하는 것.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메니티 도시로 발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 보전형 도시,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접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각기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같이 복합화 있는 그런 개념이 환경 보전형 도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볼까요? 환경,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에너지 절약과 유효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자연 절약, 자원의 절약, 순환이용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 의식에 대한 것, 실제로 거기 살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의식,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1990년대 들어서 논의가 시작됐고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그 이후에 이제 환경비전 21에서 발표를 통해서 내용이 구체화됐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하고 있었던 지역이 포항, 용인, 오산, 그리고 원주 같은 지역들인데요. 각각의 지역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이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내가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개념이에요. 국내 사례들이 조금 더 들어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10분 쉬었다가 12시에 시작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